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조노인이라는 늙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5 나이에 접어든 조노인은 3년 전 부인 윤 씨를 병으로 잃은 후 외아들 조민재와 그의 부인 정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저녁 조노인은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들 조민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요즘 들어 한숨을 자주 쉬시는 것 같습니다. 조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신 것 같아요. 아직 환갑도 되지 않으셨으니 새 배필을 맞이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낯간지러우신 거예요. 조민재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마을의 김과부님이 아버님과 비슷한 연세시니 함께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되셨다고 하던데. 조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며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과부는 나보다 2살이나 많고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지 않느냐? 내가 평생 호라비로 살지언정 그런 여인은 맞이할 수 없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정말 내 걱정을 한다면 이씨 과부에게 중매를 서주렴. 조노인이 말한 이씨 과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미연, 올해 32로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장사를 위해 떠났다가 도적대를 만나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때부터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총각들과 호라비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이미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모두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노인은 비록 나무꾼이었지만 30년 넘게 부지런히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기와집이었고 논과 밭도 여러 마지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재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연은 행실이 의심스러워 마을의 젊은 남자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른 좋은 여인을 찾아보시길 권했지만 조노인은 완고했습니다. 내 평생 이미연 같은 미인은 본 적이 없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구나. 조민재는 할 수 없이 비싼 중매 비용을 들여 이미연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미연은 조노인의 재산을 보고 바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조노인은 길이를 택해 이미연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혼례식 날 이미연의 아름다움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가늘고 긴 눈썹은 마치 신선이 내려온 듯했습니다. 조노인은 새 신부를 얻어 행복했지만 나이 차이로 인한 문제가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쳤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이미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미연은 꽃다운 나이에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가장 왕성할 때였습니다. 점차 이미연은 다른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조노인의 이웃집에 사는 박진쇠였습니다. 35의 박진쇠는 얼굴이 준수하고 몸매도 건장했지만 가난 때문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쇠의 집은 조노인의 집 뒷담에 붙어 있었습니다. 겨울날 오후 이미연은 자주 뒷마당에서 햇볕을 쬐는 척하며 박진쇠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연은 조노인이 나무하러 간 틈을 타 박진쇠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진쇠는 젊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점점 빈번해졌고 이미연은 박진쇠의 남자다움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고 이미연은 종종 박진쇠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들의 뜨거운 밤은 늦도록 이어졌고 이미연은 젊은 남자의 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박진쇠의 단단한 팔과 뜨거운 입맞춤에 자신이 여자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며느리가 우연히 이미연과 박진쇠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남편 조민재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저는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보았는데 새어머님과 박진쇠가. 아이고,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조민재는 아내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민재는 이미연의 불륜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미연이 박진쇠와 사통하고 있습니다. 어서 그 여자를 내쫓으십시오. 하지만 조노인은 이미연의 미모에 눈이 멀어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연을 의심하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소리를 하지 마라. 내 어미가 되는 사람을 어찌 그리 함부로 말하느냐. 조노인이 따로 이미연에게 물었더니 이미연은 교묘하게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민재 내외의 빨래와 식사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더니 며느님이 저를 미워해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제가 어찌 남편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조노인은 이미연의 거짓 눈물에 속아 오히려 아들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 부부와 살림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살림을 나누자. 내 내외는 별채에서 살고 나와 이미연은 본채에서 살 것이다. 살림을 나눈 후 이미연은 돈을 물쓰듯 써댔습니다. 조노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조노인은 다시 힘든 나무꾼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우리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니 내가 다시 나무를 해오마. 저녁까지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낮에 조노인이 집을 비우면 이미연은 박진쇠를 불러들여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조노인의 침소에서 밤에는 박진쇠의 초라한 집에서 만났습니다. 조민재는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노인도 이미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을 나가는 척하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쇠는 조노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연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 노인네가 돌아오지 않으니 마음 놓고 함께 있을 수 있겠네. 그래요. 오늘은 밤새도록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요. 한밤중 조노인과 그의 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두 사람을 현장에서 발각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짓이 무엇이냐? 조노인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미연은 두려움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박진쇠가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저를 강제로. 반면 박진쇠는 힘으로 조노인 부자를 밀쳐내고 달아났습니다. 조노인은 증거가 부족해 박진쇠를 관가에 고발할 수 없었고 이미연을 심하게 꾸짖기만 했습니다. 조민재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이미연을 내쫓으라고 권했지만 조노인은 이미연의 애처로운 모습과 앞으로 박진쇠와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또다시 용서했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여자를 계속 데리고 계십니까? 빨리 내쫓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어미의 일에 참견하느냐. 이미연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용서하마. 조노인은 이제 집을 떠나지 않고 이미연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을 자야 했고 이미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조노인이 곤히 잠든 사이 밤에는 조노인이 피곤해 지쳐 코를 골 때 이미연은 몰래 박진쇠와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연과 박진쇠는 조노인이 너무 귀찮은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노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늙은이만 없으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박진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박진쇠가 말했습니다. 그 영감이 술을 좋아하지 않소? 맛있는 안주와 술로 그를 취하게 만든 후 베개로 눌러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들고 큰 불을 내어 그에 없애면 어떻겠소? 그러면 증거가 없어져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못할 거요. 이미연은 그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이미연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조노인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요즘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라도 성의를 보이고 싶었어요.
조노인은 기분이 좋아져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취해 해롱해롱할 때 이미연은 그를 침상으로 부축했습니다. 여보, 이제 주무세요. 제가 옆에서 모시고 있을게요. 조노인이 깊이 잠들자 이미연은 뒷문을 열어 박진쇠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획대로 실행을 해서 조노인을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빨리 불을 지르세요. 그 후 이미연은 방 안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 불이 빠르게 번져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불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조민재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버님 댁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조민재가 일어나 보니 아버지의 집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을 길어 아내와 함께 불을 끌어 달려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모두 나오시오. 조민재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연은 조민재의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불을 끄는 척했습니다. 이내 마을 사람들도 불을 보고 달려와 함께 진화에 나섰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불은 꺼졌습니다. 조노인의 침실은 절반 이상 탔고 그의 상투도 타버렸지만 그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조민재가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자 그제야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이미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혹시 당신이 한 짓 아닙니까? 이미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취하신 상태였어요. 분명히 불이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당신은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어디 잘못했나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미연은 계속해서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조민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아버지는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불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당신이 아버지를 해치고 불을 질러 화재로 위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연은 또다시 울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저를 꾸짖으셔서 저는 화가 나 바깥에서 잤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버님 방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옷을 입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제가 벌거벗고 불을 끌어 나와야 했나요? 이미연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여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민재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미연은 또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당신의 계모이지만 아버님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찌 그분을 해칠 수 있겠어요? 제가 소리치지 않은 것은 당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겨를이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빨리 불을 꺼서 아버님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불길에 휩싸여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미연은 애절하게 흐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조민재가 너무 섣부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민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관가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하도령은 고발장을 받고 직접 조노인의 시신을 검시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입안에 그을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조노인이 화재 발생 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호흡하면서 그을음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화재 발생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망자의 얼굴은 붉은색이었고 입술과 손톱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질식사의 증상이었습니다. 하도령은 조노인이 살해된 후 불에 타게 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이미연과 그녀의 정부 박진쇠일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미연은 역시 관가에 고발장을 올려 조민재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도령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사악함이 깃들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관가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사용하는 형구를 콱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노인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그는 실제로 촛불이 일으킨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의원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오히려 조민재가 계모를 모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대한 죄인이 내일 곤장 40대를 친 후 유배를 보낼 것이다. 이 결과를 들은 조민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임의원과 박진세는 몰래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안심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려는 순간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등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임의원과 박진세는 놀라보니 하도령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너희들의 분류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불륜 관계를 숨길 수 없었고 마침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노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도령은 말없이 커다란 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그 안에 밀어넣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관 밑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고 울부짖으며 조노인을 질식시킨 후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고백할게요. 임의원이 관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조노인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베개로 그를 질식시키고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애려 했어요. 하도령은 불을 끄게 하고 관에서 두 사람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죄가 이렇게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임의원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도령에게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박진세가 저를 협박하여 이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조노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마을에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진세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임의원이 먼저 저를 유혹했고 조노인을 제거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녀였소. 하도령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조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누가 주모자였을까? 조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생각에는 둘 다 공범입니다. 임의원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했고 박진세는 임의원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해쳤습니다. 하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의 노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임의원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임의원이 박진세에게 내일 저녁에 그를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증언으로 두 사람의 공모는 확실해졌고 하도령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의원과 박진세, 너희 둘은 조노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조노인의 재산은 조민재에게 돌아갈 것이다. 두 사람은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강가에서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조민재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외모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조민재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그는 박진세의 늙은 부모님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후에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옛날 한양 근처 수원에는 양반 출신이지만 가세가 기울어 장사를 시작한 윤상혁이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얼굴도 준수하고 성품도 온화했던 윤상혁은 아내 강소월과 함께 검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소월은 19배 나이에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착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가세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이제 장사를 크게 벌이려면 더 많은 미천이 필요하오. 경상도 동네에 계신 큰아버님께 찾아가 도움을 청해볼까 하오.
윤상혁의 부친은 몇 년 전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윤상혁 부부가 살고 있는 작은 초가집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상인의 피를 물려받아 다시 일어서고자 했습니다. 서방님, 먼 길 가시게 됐네요.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강소월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환한 미소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윤상혁은 한 달 안에 돌아오겠다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달이면 넉넉하오. 혼자 놔둬서 미안하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윤상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조차 없었죠. 강소월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마침내 석 달이 지나자 강소월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남편을 찾아 직접 동네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남편이 떠날 때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은 모두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강소월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작은 초가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집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한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동네에 도착한 강소월. 하지만 넓은 동네 땅에서 남편의 큰아버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와보는 낯선 땅에서 방황하던 그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급히 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가씨, 비를 피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세요. 나이 지긋한 여인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강소월은 고맙게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객주였고 여인은 객주의 주인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로 동네까지 오셨나요? 강소월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것과 남편의 큰아버지가 동네에 산다는 것까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잠시 여기 머무르면서 찾아보시죠. 방값은 크게 받지 않을게요. 객주 주인 박 씨의 친절에 강소월은 마음을 놓고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한 것은 이 객주가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기방과 가까웠고 밤이 되면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소월은 동네 곳곳을 다니며 윤씨성을 가진 큰 상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객주에 머물지 얼마 되지 않아 강소월은 이웃방에 사는 여인 홍연아와 알게 되었습니다. 홍연아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내심 강소월의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녀였고 자신의 단골 손님들이 강소월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낯선 곳에 와서 남편을 찾는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도와드릴게요. 홍연아의 거짓된 친절에 강소월은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주를 나서던 강소월은 우연히 한 사내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최만식이라는 부유한 상인으로 홍연아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아가씨 다치지 않으셨소? 최만식은 강소월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욕망이 가득했지만 강소월은 그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아야, 방금 나간 여인은 누구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최만식은 술에 취해 홍연아에게 물었습니다. 홍연아는 질투심에 강소월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 여자요. 겉으로는 남편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몸을 팔아 돈을 벌려는 여자예요. 가격만 맞으면 누구와도 함께할 거예요. 최만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홍연아에게 은화 몇 냥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를 내게 데려오면 이보다 10배는 더 주겠다. 홍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강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가 윤씨성을 가진 큰 상인을 안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찍 그분을 만나러 가봐요. 강소월은 기쁜 마음에 홍연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소월은 홍연아와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차는 동네 외곽으로 계속 달려갔고 강소월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정말 윤씨 댁이 이런 곳에 있나요? 홍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마침내 마차가 멈춘 곳은 넓은 대저택이었습니다. 강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대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어제 봤던 최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시오, 아가씨.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강소월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서려 했으나 이미 마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홍연아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강소월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속이셨군요. 최만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소. 내가 잘해줄 테니. 강소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속히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최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소.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곳에 들어왔소. 나갈 방법은 없소. 강소월은 방에 갇히게 되었고 최만식은 날마다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했습니다. 그러나 강소월은 변함없이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는 최만식이 술에 취해 강소월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위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오늘 밤 당신은 내 여자가 될 것이오. 강소월은 방 안을 둘러보다 머리에 꽂은 비녀를 뽑아 자신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제가 먼저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최만식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둘째 부인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시는데 큰 출혈이 있습니다. 최만식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고 강소월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강소월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을 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고 곧 많은 하인들이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잡혀 더 작고 창문도 없는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최만식은 웃는 얼굴로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유감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강소월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소용없습니다. 최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 이씨를 불러 강소월을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이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나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씨의 말에 강소월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혼이 난 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만식에게 돌아가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화가 난 최만식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그녀도 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강소월에게 식사가 배달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소월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음식에 약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약을 탔구나. 강소월은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얼마 후 최만식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것이오. 다음 날 아침 강소월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즉시 깨달았고 절망과 수치심에 몸서리쳤습니다. 옆에는 최만식이 만족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수치를 안고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강소월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윤상혁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수와 탈출을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소월은 계속해서 최만식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약을 사용해 그녀를 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최만식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만식의 본부인 김 씨는 남편이 새로운 여인에게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강소월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유혹한 여자요. 김 씨의 거친 질문에 강소월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상혁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찾다가 이 집에 강제로 끌려왔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김 씨는 강소월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구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는 없소. 하지만 내 남편이 당신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할 수는 있소. 김 씨는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 최만식에게 찾아가 강소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여인이 사실은 역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까지 병이 퍼질까 걱정됩니다. 최만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김 씨가 준비한 거짓 증거들을 보고 점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강소월이 계속해서 그를 거부하자 그는 점점 그녀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겠소.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소. 최만식은 강소월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상을 불러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답소. 좋은 값에 사갈 수 있을 것이오. 인신매매상은 강소월을 보자마자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최만식은 기꺼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강소월은 또 다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소월은 여러 상인의 손을 거쳐 마침내 경상도 안동의 한 부유한 양반가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민석현,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민석현은 이미 정실부인과 3명의 첩을 두고 있었지만 강소월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4번째 첩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요. 내가 잘해줄 테니 순순히 따르시오. 강소월은 민석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더럽혀졌지만 제 마음만은 영원히 제 남편의 것입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민석현은 화를 냈지만 그의 나이 탓에 강소월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마음도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좋소. 당신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소.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소. 강소월은 민가의 별채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경비가 삼엄했고 담장은 높아 쉽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소월은 정원에서 하얀 거위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위는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 듯 다가왔고 강소월은 문득 남편 윤상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 때 윤상혁은 거위고기를 특히 좋아했고 강소월은 그를 위해 특별한 거위 요리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상혁 씨,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를 찾고 계신가요? 그날 밤 강소월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하얀 거위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 음식이 될 운명이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오. 나를 사흘만 더 살려주시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강소월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꿈이 주는 위안에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소월은 거위가 있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녀가 거위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그 거위를 잡지 마세요. 하녀는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아가씨, 주인님께서 오늘 거위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소월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특별한 거위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요. 사흘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직접 요리해드릴게요. 하녀는 머뭇거리다가 주인에게 이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얼마 후 민석현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내 들으니 당신이 요리를 한다고. 진정 그런가?
강소월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거위 요리를 잘합니다. 사흘만 기다려 주신다면 대감님께 정성껏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석현은 처음으로 강소월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곧장 동의했습니다. 좋소, 사흘 후에 당신의 요리 솜씨를 보여주시오. 강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거위의 목숨을 사흘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속 거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한 희망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석현의 아들 민준호가 동네에서 장사를 마치고 내일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호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업을 이어받아 동네와 한양을 오가며 비단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님이 오시면 집안이 또 시끌벅적해질 게야. 게다가 이번에는 목숨의 은인도 함께 모시고 온다고 하니 더 바빠질 거야. 강소월은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민준호와 함께 오는 손님을 통해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소월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위를 요리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하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하인들은 그녀의 뛰어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강소월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 거위고기를 좋아해서 배웠어요. 요리가 완성될 즈음 민가에는 민준호와 그의 동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소월은 요리를 들고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현, 그의 아들 민준호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소월이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민석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준호는 새로운 첩에 대한 호기심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월아. 강소월은 거위 요리를 놓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앉아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윤상혁이었습니다. 상혁 씨. 순간 대청마루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석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윤상혁은 벌떡 일어나 강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월아, 정말 너로구나.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몰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강소월은 남편을 보자 그간의 고통과 억압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윤상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민석현은 당황했지만 아들 민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제가 동네에서 만난 은인입니다. 절 강도의 습격에서 구해주셨죠. 이름은 윤상혁이라 하셨는데 부인을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석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첩으로 들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 남편은 자신의 아들의 은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알았다면? 윤상혁은 강소월을 아는 채 민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 아내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민석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인신매매상에게서 샀소. 그 전에 어디서 왔는지는 나도 모르오. 그날 밤 윤상혁과 강소월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소월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홍연화의 배신, 최만식의 악행,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윤상혁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찾으러 간 것이니까요. 이제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그 모든 고통도 견딜만해요. 강소월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상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큰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분은 나를 돕기는커녕 냉정하게 쫓아냈어. 돈도 다 써버려서 일거리를 찾아야 했지. 그러다 우연히 이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위험에서 구한 후 함께 일하게 되었어.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현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깊이 반성했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보상으로 상당한 양의 금화와 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시요. 두 분이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오. 민석현의 후한 보상에 윤상혁과 강소월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개월 후 윤상혁과 강소월은 동네에 자신들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보석을 거래하는 상인이 되어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민준호는 그들의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었고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소나무 마을에는 성실한 나무꾼 이수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수환은 어릴 적 화재로 얼굴 오른쪽에 커다란 흉터를 입었지만 그의 성품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키는 보통보다 작았으나 산에서 나무를 하며 다져진 강인한 체격을 지녔고 마을에서는 그의 근면함과 정직함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수환아, 너도 이제 30을 넘었으니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봄날 이 노인은 아들 수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김씨도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인연은 때가 되면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을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혼담이 있었으나 모두 그의 얼굴 흉터를 보고 망설이다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조선은 큰 가뭄으로 곡식이 말라 죽고 농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마을은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있어 다행히 농사를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는 끼니를 구하러 온 유랑민들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초가을의 햇살이 숲을 비추던 어느 날 수아는 평소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나무 아래에서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시오, 괜찮으십니까? 며칠째 굶으셨습니까? 수안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수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안은 여인의 얼굴 왼편에 자신과 비슷한 큰 흉터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찌릿하며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사흘째 먹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가냘펐습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도시락 보따리를 풀어 쌀밥과 나물을 건넸습니다. 먹어보시오. 별것 아니지만 배고픔은 달랠 수 있을 것이오. 그때 지나가던 이장이 수안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안아, 또 유랑민을 돕고 있구나. 자네 인정이 많은 건 알지만 요즘 같은 때 낯선 일을 도왔다간 화를 입을 수도 있네. 얼른 집으로 돌아가게. 수아는 미소로 답하고 여인에게 음식을 건넨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나절 문 밖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려나가 보니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집안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단지 머물 곳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수안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이 뻔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니 마치 하늘이 정해준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오시죠.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김 씨는 눈물까지 보이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씨가 고와 불쌍한 처지의 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체도 모르는 유랑민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하단다. 하지만 수아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님, 제 책임 하에 그녀를 도우려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 마치 저와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 같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하셨고 수아는 여인에게 민화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은 민첩하고 영리하다는 뜻이고 화연은 꽃잎처럼 아름다운 인연이란 의미였습니다. 화연은 이수안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녀는 정말 부지런하고 영리했습니다.
부엌 일부터 빨래에 바느질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특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여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약을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이 노인 부부의 마음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화연이 마을에 정착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그녀와 수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흉터가 아닌 마음을 보게 된 두 사람은 마침내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혼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흉터 있는 둘이 만났으니 잘 어울린다며 수군거렸지만 화연의 친절함과 지혜로운 모습에 점차 그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례식 날 수안의 사촌 박도진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이수안보다 얼굴도 준수하고 체격도 좋았으며 말솜씨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 고향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사촌 형, 오랜만입니다. 형수님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화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화연의 얼굴에 흉터가 있음에도 그 밑에 감춰진 미모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아는 사촌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진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진은 감사하다며 수아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화연은 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마을 뒷산에 자라는 쌀이나무 덤불 사이에는 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곳에 닭장을 만들어 닭을 키우면 어떨까요? 벌레를 먹고 자란 닭은 살이 오르고 알도 잘 나올 거예요. 수아는 아내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곧 그는 뒷산 일부를 정리해 닭장을 만들었고 화연은 정성껏 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화연이 돌본 닭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빠르게 자랐으며 맛있는 달걀을 많이 낳았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치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아요. 도진은 화연을 칭찬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욕심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닭농장은 번창했고 수안과 화연은 인근 장터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수안의 닭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농장이 커지자 수아는 도진에게 농장 관리를 부탁했고 자신은 장터에 나가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보름달이 뜬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안이 아침에 일어나 화연을 보니 그녀의 얼굴에 있던 흉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얼굴에 흉터가 없어졌어요. 수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연도 놀라서 거울을 보더니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치 꿈만 같아요. 화연의 얼굴은 흉터 없이 고운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로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어떤 이들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진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불꽃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름다운 화연이 보잘것없는 수안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연은 꿈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된 사랑을 찾았구나. 흉터는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았으니 조심하거라. 욕심 많은 자가 내 행복을 시샘하고 있느니라. 화연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화연은 도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도진은 마을 외곽에 사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진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여 한밤중에 이 늙은이를 찾아왔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도진의 말에 무당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미 혼인한 사람이란 걸 내 어찌 모르겠소. 박도진, 당신의 속이 순수하지 않음을 이 늙은이가 모를 줄 아시오. 도진은 놀랐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값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단지 약만 주시면 됩니다.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작은 주머니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이 가루를 여인의 음식에 타먹이면 그날 밤 여인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이오. 그러나 명심하시오. 이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도진은 비웃듯 은전 몇 개를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농장이 번창하면서 수아는 장사 거래를 위해
인근 고을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화연이 닭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승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시주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화연은 공손히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노승은 음식을 받아 먹으며 화연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주는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낯이 익은 듯하여. 혹시 남쪽 지방 출신이 아니십니까? 화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평안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 대화는 마침 닭장에 와 있던 도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이 노승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승이 떠난 후 그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한편 수하는 장사가 잘 풀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숲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기 계신 분 누구요? 아무 대답이 없자 수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달려들어 수한을 덮쳤습니다. 수한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상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국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격자는 수한을 깊은 계곡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본 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한이 돌아오지 않자 화연은 걱정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수한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사촌 형이 곧 돌아오실 거예요. 도진은 화연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기다림의 색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화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드시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화연은 감사히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상한 열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화연이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노승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쁜 자식. 내가 감히. 노승은 도진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도진은 당황했지만 곧 무기를 꺼내 노승을 위협했습니다. 늙은이, 이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내 오랫동안 참아왔소. 화연은 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오. 그때 화연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 노승의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 기억 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화연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그것은 노승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승은 화연을 보호하기 위해 도진 앞으로 몸을 던졌고 두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노승은 나이가 많았지만 놀라운 무예를 선보였고 도진은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수환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에 떨어졌을 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노승에게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노승은 수환에게 도진의 음모를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화연을 구하러 서둘러 왔던 것입니다. 도진, 내가 어떻게? 우리는 한 식구였는데. 수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화연의 아름다움에 반해 수환을 해치고 화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승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화연의 옛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화연아, 아니, 민월공주,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가? 노승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화연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제가 공주라고요.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당신은 남부 진주 땅의 민 가문 후예로 민월공주였소. 3년 전 우리 고을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공주님의 부모님은 전투 중 돌아가셨소. 적들이 공주님을 찾고 있었기에 나는 공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약을 만들어 기억을 지우고 얼굴에 흉터를 만들었던 것이요. 화연, 아니 민월공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진주 땅에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쟁과 도망치던 순간들. 하지만 스승님,
제 얼굴의 흉터는 어떻게 사라진 건가요? 그 약의 효능은 3년이었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흉터가 사라지게 만들었소. 당신과 이수환의 사랑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이오. 수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그에게 민월은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화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공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화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든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민월은 수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도지는 관가에 넘겨져 유배영에 처해졌고 민월의 정체는 아직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스승은 민월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 진주로 돌아갈 수도 있어. 당신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민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만났고요. 제가 돌아간다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테죠. 저는 이제 이수환의 아내 민화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오. 행복하게 살기 바라오. 그날 밤 민월과 수환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민월은 수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공주님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민월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당신의 아내일 뿐입니다. 민화연, 당신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수환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오늘 밤 진정한 공주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해 보여드려도 될까요? 민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줍음과 함께 열정이 깃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나의 왕.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수환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강렬했으며 민월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는 이에게 모두 내보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워졌고 민월은 공주로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맹세를 했습니다. 옛날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목수 윤상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상필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목공의 솜씨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상필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이 모든 질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돌아오실 건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윤상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의 딸 윤희화는 이제 18살이 되었고 그 아름다움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검은 머리칼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맑았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구나. 김판서댁 가구를 마무리해야 해. 너무 늦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윤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신을 홀로 키우며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윤희화에게 구혼하는 남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원했지만 윤희화는 마음속으로 대릴 사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윤희화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숲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놀랐네. 윤희화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의 건달 최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의 불량스러움과 도둑질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윤 아가씨,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하늘이 도운 것 같소. 최서방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비키세요. 집에 가야 합니다. 이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그리 차가운가. 나랑 잠시 얘기나 하지.
최서방이 윤희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윤희화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무를 베는 도끼를 든 젊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최서방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체격이 좋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강도령, 이건 오해요. 나는 그저. 최서방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장 사라지시오. 아니면 이 도끼로. 강도령이라 불린 젊은 남자가 도끼를 들어올렸습니다. 최서방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윤희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도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희화라고 합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도령이라고 합니다. 산 너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도령은 윤희화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따뜻한 눈빛이 윤희화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윤희화는 그날 이후로 자주 강도령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윤희화는 우연히 시냇가에서 강도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님? 윤희화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강도령은 고개를 들었고 윤희화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습니까? 네, 모두 도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도령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고 형과 함께 자랐지만 형이 결혼한 후에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도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희화는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자주 만났고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필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밝아졌고 자주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화야,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 표정이 달라졌구나. 윤상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윤희화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강도령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해요. 저는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윤상필은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윤상필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도령은 윤상필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윤상필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윤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상필은 강도령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너의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 딸을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버님? 윤희화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윤상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닌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의 결혼을 허락하마. 윤희화는 기쁨에 겨워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강도령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날을 택해 윤희화와 강도령은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희화가 왜 부유한 집안이 아닌 가난한 나무꾼과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윤영감이 미쳤나. 그렇게 예쁜 딸을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 보내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희화와 강도령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윤상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꺼내 젊은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너희가 집을 짓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아버님, 이렇게 많은 돈을. 강도령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이제 늙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강도령과 윤희와는 그 돈으로 작은 토지를 사고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강도령은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편 윤상필은 홀로 남았지만 딸이 행복한 것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윤희와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 너무 외로우시지 않나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윤상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 생활에 집중하거라. 윤희와는 아버지의 고집을 알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새 어머니를 맞이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마을에 박씨 할머니에게 좋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윤상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첫 아내를 여전히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누가 나를 원하겠느냐. 다음 날 윤희와는 반가운 마음에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마을의 중매쟁이로 많은 부부를 맺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께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드리고 싶어요. 박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분이 계시지. 한 달 전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정씨 과부가 있단다. 32살로 젊고 아름다우며 현숙하신 분이야. 윤희와는 박씨 할머니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이름은 정연아라고 하지. 비단같이 고운 얼굴의 마음씨도 참 곱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했어. 그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더구나. 너의 아버지는 목수 솜씨가 뛰어나시니 정연아 씨에게 딱 맞는 분이실 거야. 몇 주 후 중매가 성사되었고 윤상필과 정연아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연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지혜로운 말투는 윤상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연아도 윤상필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씨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윤희와가 기뻐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는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고 윤상필은 8명의 장정이 매는 가마를 보내 정연아를 맞이했습니다. 정연아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윤상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새 부부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윤상필은 정연아를 아껴주었고 정연아는 집안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사랑의 단꿈에 빠진 윤상필은 몇 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윤희와가 어느 날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연하는 내 인생의 축복이다. 혼인 후 몇 달이 지나고 윤상필은 여전히 바쁜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종종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도시로 가서 일을 했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정연아는 남편이 없는 동안 집을 돌보았지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서 한 낯선 남자가 정연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혁이었고 도적대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정연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박혁은 정연아가 혼자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혼자 계시오? 박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연아는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혁이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연아는 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박혁은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는 정연아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박혁은 자주 정연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상필이 집을 비울 때를 노려 방문했고 정연아에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정연아는 거절했지만 점점 그의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혁은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속삭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윤희와는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연아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분은 누구세요? 윤희화가 물었을 때 정연아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분은 한양에서 온 상인이셔. 좋은 비단을 보여주러 오셨어. 윤희화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도령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강도령은 윤희화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조사해 볼게. 걱정하지 마. 강도령은 그날 밤 윤상필의 집 근처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 남자가 담을 넘어 정연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언제 그 늙은이를 처치할 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요. 하지만 먼저 그가 숨겨둔 보물지도를 찾아야 해요. 정연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찾으면 나와 함께 떠나서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요. 강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윤희화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윤희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귀로 직접 들었소.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소. 윤희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께 알려야 해요. 강도령은 즉시 말을 타고 윤상필이 일하고 있는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윤상필을 찾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도령이 물었습니다. 윤상필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윤상필이 아니다. 나는 조선 최고의 의적 흑도였다. 강도령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흑도는 20년 전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적인 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중 내 부하 백도와 함께 큰 보물을 발견했지. 윤상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와 백도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적 활동을 했고 마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화의 어머니 이름은 한소연이었다. 그녀도 또 다른 의적 단체의 리더였지. 우리 셋은 함께 많은 일을 했다. 윤상필은 한소연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백도도 한소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고 결국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백도는 한소연을 독살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이 대신 내가 그 독이 든 술을 마셨어야 했다. 그러나 소연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에 내 대신 그 술을 마셨다. 한소연은 죽기 전 윤상필에게 그들의 딸 이화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함께 발견한 보물의 지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나는 이화를 데리고 도망쳤다. 이름을 바꾸고 목수 기술을 배웠지. 그리고 이곳 마을에 정착했다. 윤상필은 백도가 언젠가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그가 정연아를 이용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강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백도이고 지금 정연아와 함께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늘 예감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번에 나는 준비되어 있다. 강도령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윤상필은 강도령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윤상필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연아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돌아오셨군요. 일은 잘 마치셨어요. 정연아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소. 윤상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연아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윤상필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윤상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남편을 위한 작은 정성이에요. 정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정연아는 계속해서 윤상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윤상필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이 술은 특별한 것 같소. 어디서 구했소? 윤상필이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에게서 샀어요. 비싼 술이라고 하더군요. 정연아가 대답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한잔하시지. 정연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잔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독을 탄 술이 아니라 다른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윤상필은 이미 술잔을 바꿔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연아는 윤상필이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박혁 즉 백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이제 움직일 때예요. 정연아가 말했습니다. 박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20년 전의 빚을 갚을 시간이군. 그들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필은 이불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혁이 칼을 꺼내 들고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뭐지? 박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밧줄이 날아와 박혁을 묶었습니다. 윤상필은 이미 깨어 있었고 그가 미리 준비해둔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백도 20년 만이구나. 윤상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촛불이 다시 켜지고 방 안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박혁은 바닥에 묶여 있었고 강도령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희화도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정연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상필이 말했습니다. 네가 준비한 독이 든 술을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정연아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신 술에는 정말로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발. 정연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혁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내 사랑을 빼앗고 내 인생을 망쳤다. 윤상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소연은 나를 선택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내가 질투 때문에 그녀를 해친 것이지. 그녀는 내 것이었어야 했다. 박혁이 소리쳤습니다. 윤희화는 쓰러진 정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이 그녀의 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를 살릴 수 없나요? 윤상필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독은 치료법이 없다. 그녀 자신이 타인을 해치려 했던 바로 그 독이다. 정연아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윤상필은 정연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내가 나를 배신했다. 정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필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박혁에게 돌아갔습니다. 내 죄는 중하다.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박혁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리면 너도 함께 처벌받을 것이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과거의 죄를 속죄했다.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믿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혁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와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았고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윤상필은 자신의 과거를 딸과 사위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한소연이 남긴 보물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함께 발견한 보물의 위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과 고통만을 가져왔다. 윤상필은 지도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그들의 과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윤희화와 강도령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윤상필이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이번에는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더 크고 더 밝은 집이었습니다. 윤상필은 계속해서 목수 일을 했고 강도령은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윤희화는 곧 임신 소식을 알렸고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윤희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상필은 손자를 안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보물을 찾았구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가족과 사랑이라는 보물을. 강도령은 장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세월이 흘러 윤상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고 그의 작품은 조선 전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강도령과 윤희화는 마을에서 번창하는 농장을 운영했고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더욱 커졌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윤상필은 꽃이 만발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약속을 지켰소. 우리 딸이 이제 행복하오. 그리고 나도 마침내 평화를 찾았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윤상필은 마치 한소연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김도령이라는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약초와 침술에 두루 능통하여 어떤 괴질이나 난치병도 그의 손에 들어오면 단번에 치유되곤 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 같았습니다. 김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앓던 열병이 단 사흘 만에 나았습니다. 도령님, 저희 어머니 다리가 이제 멀쩡해지셔서 걸으십니다.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이렇게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명성은 그 지역을 넘어 한양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쌀이나 비단을 가져오는 부유한 환자들도 있었지만 김도령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항상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요. 가난하다고 병을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죠. 김도령은 이렇게 말하며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환자들이 당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모두가 그를 김 선생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사실 김도령은 본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는 아무도 그의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가난한 노파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김도령이 그녀를 치료해 주면서 그의 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노파의 중풍을 고쳤다고. 그렇다네, 침 몇 대로 말이야. 나도 직접 보았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도령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어느새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쉰을 넘긴 나이에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여인과 혼인했으나 그녀는 한양에서 온 상인과 눈이 맞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김도령은 다시는 혼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새 부인을 맞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홀로 지내시기 적적하실 텐데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권할 때마다 김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소.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울 테죠. 그렇게 홀로 지내던 어느 날 김도령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애절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60이 넘은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노부인은 이웃 마을의 과부 윤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홀로 지내며 딸 하나를 키워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의 행동에 놀란 김도령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딸 혜란이가.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기다리고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봉지를 들고 윤 씨 부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의 집에 도착하자 김도령은 혜란이라는 처녀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의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김도령은 혜란의 눈을 살펴본 후 윤 씨 부인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할 테니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김도령은 안방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혜란을 치료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니? 혜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나를 살리셨어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알고 보니 혜란은 인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고운 만큼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혜란은 오랫동안 이웃 마을의 양반집 아들인 정도령을 사모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약속했지만 정도령이 과거에 급제한 후 그는 갑자기 부유한 상인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혜란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독약을 마셨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고 급히 김도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은 달걀 한 바구니를 들고 혜란과 함께 김도령의 집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김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두 이웃 사촌의 도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혜란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은 작은 일이죠.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며 당신을 키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혜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아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윤 씨 부인은 딸의 말에 위안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란의 자살 시도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혜란이가 정도령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대. 아무리 예쁘다 해도 그런 경망스러운 여자는 아내로 삼기 힘들지. 이전에 혜란에게 마음이 있던 젊은이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사람들이 등 뒤에서 자신을 흉보는 것을 알고 매우 괴로웠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딸의 마음을 알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딸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밤낮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큰 부자 최참판이 윤 씨의 집을 찾아와 혜란을 그의 아들과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아들과 혼인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이오. 윤 씨 부인의 노후도 우리가 책임지겠소. 최참판의 아들은 30이 넘었지만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아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와 혼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혜란이 이제 평판이 나빠져 다른 구혼자가 없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최참판의 집이 부유하고 넓은 땅과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어 딸이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혜란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그런 사람과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참판은 혜란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평판 나쁜 여자가 아직도 눈이 높구나. 얼굴이 좀 예쁘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나.
우리 아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누구와 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러고는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최참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고집이 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참판의 아들과 혼인해도 먹고 살기는 괜찮을 텐데.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혼인을 못해도 그런 사람과는 살지 않겠어요. 윤 씨 부인은 딸이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걱정되어 마을의 유명한 중매쟁이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헤란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감이 가난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헤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박 씨 부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헤란이처럼 한번 이름에 흠이 생긴 처녀는 좋은 신랑감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박 씨 부인의 말이 좋진 않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이른 아침 박 씨 부인은 감기에 걸려 김도령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이 홀로 밥을 짓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헤란이 생각났습니다. 김 선생님, 혼자 밥도 챙겨 드시니 너무 힘드시겠네요. 반려자를 찾아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면 어떨까요? 김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더욱 외롭습니다. 제가 아는 처녀가 있는데 얼굴도 꽃같이 예쁘고 솜씨도 좋습니다. 김도령은 예의상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처녀는 이 늙은이를 원하지 않을 테죠. 그의 말은 단순히 겸손한 거절이었지만 박 씨 부인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진료를 마치고 바로 윤 씨 모녀에게 찾아가 김도령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좋은 분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건 좀. 그러나 뜻밖에도 헤란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김 선생님 같은 분과 혼인하고 싶어요. 윤 씨 부인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헤란이가 현명하군요. 김 선생님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생활도 넉넉합니다. 그와 혼인하면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로 박 씨 부인은 헤란을 데리고 김도령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도령은 박 씨 부인이 데려온 처녀가 헤란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헤란의 아름다움에 이미 감탄하고 있었지만 이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에게 시집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도령의 냉담한 반응에 헤란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생님께서 저를 꺼리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꺼려요. 이런 세상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헤란은 벽을 향해 머리를 부딪히려 했습니다. 김도령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삶을 경시하시는 건가요? 꽃이 피어도 감상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혼자 시들어버릴 뿐입니다. 헤라는 흐느끼며 김도령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김도령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헤란이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김도령은 헤란의 현재 상황을 이해했고 그녀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령은 헤란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혼의 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헤란은 김도령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에 감동했고 김도령은 헤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김 선생이 어떻게 헤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김도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헤란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그녀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헤란도 김도령에게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김도령은 늘 말했습니다.
아내를 얻고 나서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소. 당신은 내게 이전에 없던 행복을 주었소. 헤라는 김도령의 품에 안겨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시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부부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젊은 부부 못지않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헤란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김도령에게 알렸습니다. 김도령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김도령이 그를 치료한 후 헤라는 그에게 따뜻한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젊은이는 부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훈이었고 28살의 평안도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에 큰 홍수가 나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나왔는데 길에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도훈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김도령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도 좋소. 이도훈은 기쁨에 넘쳐 김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은인이십니다. 소가 되고 말이 되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나 말이 될 필요는 없소. 그저 내 의술을 배워보지 않겠소. 이도훈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3번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만수무강하소서. 제자 이도훈이 절합니다. 그 후로 이도훈은 김도령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김도령을 도와 약재를 준비하며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헤란이 시장에 쌀과 밀가루를 사러 갈 때면 그가 짐을 날라주곤 했습니다. 이도훈은 매우 영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감기나 열병 같은 간단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은 먼 지방에 사는 옛 친구를 만나러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려면 열흘에서 보름이 걸릴 것 같네. 집안일은 모두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집안일은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헤란도 말했습니다. 여보, 길에서 조심하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도령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몸 조심하시오. 곧 돌아오겠소. 김도령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찾아뵙습니다. 노인은 소매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김도령에게 건넸습니다. 제자야, 내가 당시 불쌍히 여겨 그자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가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제는 세상을 위해 그를 처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더 나눈 후 김도령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한밤중 김도령은 뒷문으로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이도훈과 헤란이 부부처럼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를 데리고 떠나주세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의술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 좋은 삶을 살기 어려울 거요. 우선 그의 비법서를 손에 넣고 떠나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헤란의 말에 이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당신이 그를 달래서 비법서를 보여달라고 하시오. 만약 그가 거부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오. 김도령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난 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매에서 스승님이 준 호랑이 방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침실 문을 힘껏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이도훈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책상 위에 작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령은 손에 든 호랑이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명한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훈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도령이 그에게 다가가 얼굴에서 무언가를 벗겨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처럼 얇은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자 젊고 잘생긴 이도훈의 얼굴은 사라지고 주름지고 흉터로 가득한 50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헤라는 이불 속에서 머리를 내밀어 바라보다가 이도훈의 참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청년이 순식간에 중년 남자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불 속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속았구나. 내가 어떻게. 알고 보니 이도훈의 본명은 이만호였고 그는 김도령의 선배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오도사께서는 특별한 비법서를 갖고 계셨는데 이 책에는 놀라운 의술과 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이 비법을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오도사는 선량한 김도령에게 이 비법서를 전해주려 했으나 이만호가 이를 탐내어 스승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오도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만호는 오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승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도사는 오랜 사제 관계를 생각하여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마음을 고치지 않았고 오랫동안 김도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김도령의 행방을 알아낸 후 그는 도술로 자신의 얼굴을 젊은 청년으로 변화시키고 이도훈이란 이름으로 가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비법서를 손에 넣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헤란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김도령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스승을 찾아간 것이었고 오도사로부터 호랑이 방울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만호, 스승님이 당신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처벌해야겠소. 이만호의 눈이 붉게 변했습니다. 김도령,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제 알겠다. 그 늙은이도 마찬가지야. 김도령은 호랑이 방울을 계속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연왕 변화무쌍. 이만호는 고통스럽게 소리치더니 순식간에 한 마리 누런개로 변했습니다. 헤라는 그 광경을 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침상 위에 무릎을 꿇고 김도령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모두 이만호가 저를 꾀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평생 소나 말처럼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김도령은 슬픈 표정으로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바람기 있는 여자는 세상에 두면 더 많은 남자들을 해칠 뿐이요. 그는 다시 주문을 외웠고 헤라는 순식간에 한 마리 쥐로 변했습니다. 개로 변한 이만호는 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물려고 했고 쥐로 변한 헤라는 급히 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개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김도령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마당에는 누런개 한 마리가 쥐를 쫓아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도 김도령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조선의 변방에서 김신이라는 의원이 놀라운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옛날의 김도령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